네 애미가 우리 식구냐? 남남이지, 남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느닷없이 손바닥을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친정엄마가 머릿속 혈관이 터져서 수술대에 올라간 상황에 무릎 꿇고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며느리 뺨을 후려치고 현관 밖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며느리는 볼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휴대폰을 꺼내 듭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시아버지 칠순 잔치날 재킷 안주머니에 뭔가를 꿰매 넣고 한정식 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친척 수십 명 앞에서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지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과연 이 며느리가 무슨 짓을 벌였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힐끗 올려다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었죠. 옆자리 동료들은 진작 퇴근하고 층 전체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꼬박꼬박 챙겨야 이번 달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 맞벌이를 한 지도 3년째입니다. 남편 민수와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 월급이 꽂히면 대출 상환금부터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쪼개면 손에 쥐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는 퇴근만 하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하면 새벽 1시까지 나올 생각을 안 했죠. 설거지, 빨래, 장보기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 안부 전화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댁 제사인데 전 좀 같이 붙이자. 제가 방문을 열고 말하면 민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아, 나 이번 주 진짜 힘들었어. 네가 좀 알아서 해줘. 민수가 마우스를 연달아 클릭하며 내뱉었습니다. 매주 그 소리야.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과일 깎는 거 나 혼자 다 하잖아. 제가 문틀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과일은 내가 깎을게. 근데 지금은 좀 쉬자. 민수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 과일도 결국 제가 깎게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주말이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명자 여사가 시킨 장 목록대로 재래시장을 돌고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해가 저물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다가 제가 앞치마를 벗을 때쯤에야 고개를 들었죠. 그런 일상이 3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마감이 코앞이라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숫자를 정리하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으며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습니다. 거기 강지연 씨 맞지? 나 친정 옆집 사는 순덕이 이모야.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이 이모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복도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가 마당에서 쓰러졌어.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지금 구급차가 와서 실어가고 있어. 순덕이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요? 어디 병원으로 가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중앙병원 응급실로 간다고 했어. 빨리 와. 순덕이 이모가 다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나 지금 바빠. 민수가 게임 소리와 함께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대. 구급차로 중앙병원 응급실에 간다는데 나 지금 택시 타고 가. 너도 빨리 나와. 제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뭐? 장모님이? 알겠어. 나도 좀 이따 갈게. 민수가 키보드 소리를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속이 텅 빈 것처럼 어지러웠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이미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막아 세우며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죠. 환자분 머릿속 혈관이 터져서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간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죠. 엄마의 창백한 얼굴과 산소 마스크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원무과 직원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자체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만 수술 후에 1인실 입원비하고 전문 간병인 비용,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집중 치료비까지 합치면 당장 2천만 원 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병실 잡고 장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원무과 직원이 견적서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저는 견적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한참 뒤에야 민수가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수의 옷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같이 모아둔 비상금 있잖아. 그거 해지하자. 엄마 수술은 끝났는데 입원비하고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넘어. 제가 민수의 점퍼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뭐? 2천만 원? 그 돈은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쓸 돈이야. 장모님 병원비로 그 큰 돈을 어떻게 빼? 민수가 제 손을 떼어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차용증 쓸게. 내 월급에서 매달 갚아 넣을게. 제발 엄마가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떡해. 저는 민수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민수가 제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복도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나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 먼저 간다. 민수가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민수의 운동화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고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위아래로 훑었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순서대로 전화를 돌렸지만 대출 한도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화면 속 연락처 목록이 끝을 향해 내려가다가 시어머니 이명자 여사의 이름 위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누르지 않았을 이름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시키는 일을 다 해도 한마디 칭찬 없이 흠만 잡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초인종 버튼 위에 올린 손가락이 좀처럼 눌리지 않았죠. 대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이명자 여사가 슬리퍼를 끌며 나왔습니다. 이명자 여사는 대문을 열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명자 여사가 대문에 기대서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명자 여사는 대꾸 없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이명자 여사 앞에 저는 선체로 서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뭐 하나 할 말 있으면 해. 이명자 여사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턱짓을 했습니다. 저는 소파 앞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치마 위로 놓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가 어제 마당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머릿속 혈관이 터졌다고 해서 어젯밤에 수술을 했는데 입원비하고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명자 여사는 팔짱을 끼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서 이명자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매달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이명자 여사는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소파 위 쿠션을 툭 쳤습니다. 2천만 원? 우리 민수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사돈네 병원비로 내놓으라고? 이명자 여사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월급에서 갚겠습니다. 어머님. 차용증도 쓰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바닥에 놓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안 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명자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 있었죠. 그러면 어머님, 민수 이름으로 된 적금 있잖아요. 그거 저도 같이 넣은 돈이에요. 민수한테 그것만이라도 깨도 된다고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이명자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명자 여사의 눈이 확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명자 여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네가 지금 우리 아들 통장까지 건드리겠다는 거야? 이명자 여사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매달 월급을 넣은 돈이에요. 부부 공동으로 모은 거라고요. 저는 무릎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명자 여사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울렸죠. 왼쪽 뺨이 화끈거리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네 애미가 우리 식구야? 남남이지 남남. 남의 집 일에 우리 아들 재산을 끌어다 쓰겠다고? 시집 와서 그것도 못 구분해? 이명자 여사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거실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뺨을 감싸 쥐고 이명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 이명자 여사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혔죠. 대문 밖 길바닥에 선 저는 한쪽 구두 뒤꿈치를 밟은 채 서 있었습니다. 왼쪽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볼을 훔치니 눈물이었죠. 닫힌 대문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뺨의 통증보다 더 선명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과 더 이상 한 식구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구두 뒤꿈치를 제대로 올려 신고 코트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했죠.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가 1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8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연락처를 뒤져 대학 동기 수진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나 지연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래. 저는 시댁 골목을 빠져나오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거든. 수술비는 냈는데 입원비가 부족해. 8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목이 메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800만 원? 잠깐만, 내가 통장 확인해 볼게.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보낼게.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수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꼭 갚을게. 저는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출금 1200만 원에 수진에게 빌린 800만 원을 합치니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가 창구에 도착한 저는 1인실 보증금과 한 달치 전문 간병인 비용을 한꺼번에 수납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수납을 마치고 중환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고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죠.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꼭 지킬게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술실 앞 딱딱한 대기 의자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목이 한쪽으로 꺾인 채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니 온몸이 쑤셨죠. 새벽녘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질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터진 혈관을 잡았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예요.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을 뻔했지만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짚고 버텼죠.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겨진 뒤 저는 미리 계약한 전문 간병인 박 선생님에게 엄마의 환자복과 세면도구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돌볼 테니까 지연 씨는 회사 다녀오세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간병인 박 선생님이 세면도구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불 끝을 한번 매만지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왼쪽 뺨에 이명자 여사의 손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병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민수는 침대에 누운 엄마를 힐끗 보더니 과일 바구니를 보호자용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많이 좋아지셨어? 민수가 탁자 위 과일 바구니에 리본을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 재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한대. 제가 엄마의 링거줄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나 회사에서 잠깐 빠져나온 거라 먼저 갈게. 민수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고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를 내려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표정으로 병실을 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죠. 민수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간병인 박 선생님에게 엄마를 부탁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거든요. 택시를 잡아 타고 도착한 곳은 법률사무소가 모여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자 안경을 쓴 중년 남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지연 씨, 들어오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상담 테이블 앞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결혼 후 3년간 겪은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월급으로 대출을 갚은 것, 시댁 제사와 집안일을 혼자 도맡은 것, 엄마 수술비를 부탁했다가 뺨을 맞고 쫓겨난 것, 남편이 비상금 해지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제 손을 뿌리친 것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지연 씨,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외면했다는 기록, 시어머니가 폭언하고 때렸다는 정황, 그리고 지연 씨가 3년간 집안 살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상담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월급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시댁 행사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이요.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폭행을 뒷받침할 녹취나 문자도 있으면 좋고요. 변호사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하나씩 짚었습니다. 가계부를 3년치 적어둔 게 있어요. 대출 갚은 내역도 통장에 다 남아있고요. 저는 수첩에 변호사의 말을 빠르게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좋은 출발입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주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다 의자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코를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방문 밖까지 들렸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민수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엎어져 있는 민수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 잠금 패턴을 그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숫자로 된 패턴이었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으니까요. 주식 거래 앱을 열자 매수와 매도 내역이 주르륵 떴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이체 내역을 확인하니 제가 모르는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신자 이름에 이명자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명자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300 보냈어. 그래, 아들, 엄마가 잘 굴려줄게.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걱정 마, 지연이가 그런 거 알 리가 없지. 저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고 주식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모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낸 뒤 발신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엎어놓고 방을 빠져나왔죠. 다음 날부터 저는 퇴근 후마다 식탁에 앉아 3년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월별로 제 월급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리하고 대출 상환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모았습니다. 시댁 제사 때 장을 본 마트 영수증, 시아버지 생신 때 예약한 식당 카드 내역, 시어머니 건강검진비를 대신 낸 이체 기록까지 연도별로 나누어 파일에 끼웠죠. 정리가 끝난 서류 묶음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 주말 오후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명자 여사의 이름이 떠 있었죠. 지연아. 이명자 여사가 높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서류 위에 볼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시아버지 칠순이야. 내가 답례품 명단 문자로 보냈을 텐데 확인했어? 이명자 여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 예약은 제대로 된 거 맞지? 방 크기 작으면 안 돼. 친척이 몇 명인데. 그리고 답례품 포장 상태도 직접 가서 확인해. 대충 하면 안 된다. 이명자 여사가 숨도 안 쉬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어머님. 식당도 확인했고 답례품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며 식탁 밑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랍장 안에 넣어둔 갈색 봉투가 보였죠. 이혼 소장 초안과 남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알았어. 실수 없이 해. 이명자 여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서랍장 및 갈색 봉투를 꺼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이혼 소장, 가압류 신청서, 빠진 것은 없었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옷 좀 사러 가자. 단정한 거 하나 필요해서.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옷? 무슨 자리인데? 수진이 빨대를 물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 마지막으로 한번 가야 해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수진과 함께 백화점에서 감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재킷 안주머니를 뒤집어 초소형 녹음기를 바늘과 실로 꿰매어 넣었습니다. 겉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월요일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서류 최종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법원에서 남편 직장으로 우편이 나가는 건 지연 씨가 원하는 날짜에 맞출 수 있도록 조율해 두었고요. 변호사가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서류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방 속 서류 봉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칠순 잔치까지 남은 날은 5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낮 12시 대형 한정식집 2층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색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한 번 울리고 저는 재킷 단추를 잠그며 룸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룸 안에는 시댁 친척 수십 명이 둥근 테이블 여러 개에 나누어 앉아 있었습니다. 입구 옆 카트에는 빈 접시와 물컵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식당 직원 한 명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지연 씨, 여기 이 음식 좀 안쪽 테이블로 옮겨줘요. 식당 직원이 뜨거운 찌개 냄비를 카트에 올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트를 끌며 테이블 사이를 돌았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물잔을 채우고 국이 식으면 새 것으로 바꿔놓았죠. 룸 한가운데 단상 앞에는 시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명자 여사가 하객들 사이를 돌며 웃음을 짓고 있었고 민수는 친척 어른들 테이블에서 고급 양주를 따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룸 오른쪽 테이블로 이동하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어머, 지연이 아니야. 이리 와봐. 시큰 고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목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많이 편찮으시다며?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시큰 고모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네, 고모님.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 회복 중이세요.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시큰 고모가 옆에 앉은 친척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아버지 칠순인데 표정 좀 밝게 하고 다녀. 잔칫날에 그렇게 어두운 얼굴하고 돌아다니면 보기 안 좋잖아. 시큰 고모가 젓가락으로 제 얼굴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옆자리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네, 고모님. 저는 카트를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빈 접시를 카트 위에 올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잠시 뒤 이명자 여사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루만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오늘 우리 영감 칠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건 제가 평생 내조를 잘한 덕이고 또 우리 아들 민수가 효도를 잘해준 덕이에요. 이명자 여사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문의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아들을 둬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앞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명자 여사가 민수 쪽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카트 옆에 서서 이명자 여사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조를 잘한 덕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3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 음식을 만들고 시댁 대소사 비용을 댄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 안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허리에 묶은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를 접지도 않고 바닥에 던졌죠. 카트를 옆으로 밀어놓고 단상 앞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친척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이명자 여사가 마이크를 입에서 떼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제자리 돌아가서 과일이나 깎아. 이명자 여사가 단상 위에서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은수저 세트를 집어들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룸 전체에 울렸죠. 수저가 바닥에 흩어지며 금속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테이블의 대화가 멈추고 수십 개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물다 만 사람, 술잔을 들다 멈춘 사람,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은 아줌마 남편이지 제 아빠예요? 제가 왜 이 잔치에서 앞치마 두르고 접시를 치워야 하죠? 제 목소리가 룸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명자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고 단상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이것이 지금 미쳤어? 하객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명자 여사가 이를 악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치긴요. 저는 3년 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명자 여사를 마주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해서 저분한테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이명자 여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뺨을 때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애미가 우리 식구냐, 남남이지, 이러면서 저를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룸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죠. 닥쳐. 인연이 지금 거짓말을. 이명자 여사가 고함을 지르며 제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이명자 여사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채어 멈춰 세웠습니다.
이명자 여사의 손목을 꽉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서 저를 한 번 더 치시면 폭행죄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명자 여사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명자 여사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사이 뒤에서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제 어깨를 밀치려고 두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민수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민수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서류가 쏟아졌죠. 흰 종이들이 바닥 위에 부채꼴로 흩어졌습니다. 맨 앞에 떨어진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친척 한 명이 바닥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취록 사본이었죠. 네 애미가 우리 식구냐? 남남이지. 라는 문장이 굵게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서류를 읽던 친척이 이명자 여사를 돌아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어 바닥의 서류를 읽으려는 사람들이 보였죠. 시아버지가 상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접시와 술잔이 덜컹거렸죠. 이명자,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 병원비를 외면하고 뺨을 때려? 그러고도 이 잔치를 벌였어? 시아버지가 이명자 여사와 민수를 번갈아 노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이명자 여사가 두 손을 내저으며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죠. 저는 넋이 나간 민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변호사를 통해서 당신 월급이랑 예금에 가압류 신청서 넣었어. 조만간 법원에서 서류 날아갈 거야.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류를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식당 직원들이 룸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집어들고 재킷 앞서풀 단정하게 여몄습니다. 으아, 인연이 감히. 등 뒤에서 이명자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악을 썼습니다.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룸 벽을 타고 울렸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룸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식당 정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니 미리 호출해둔 택시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전원 버튼을 눌러 껐죠.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머리를 좌석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기사님, 중앙병원 근처 오피스텔로 가주세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한정식 집 간판이 멀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리니 복도 끝 작은 원룸 앞에 택배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죠. 며칠 전 미리 보내둔 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상자를 안으로 끌어다 놓은 뒤 현관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니 부재중 전화가 14통이었습니다. 민수 8통, 이명자 여사 6통. 저는 화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휴대폰을 바닥에 엎어놓았죠. 1시간쯤 지나 숨을 고른 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 지연이에요. 엄마 상태 어떠세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죽도 반 그릇 드셨어요. 표정도 어제보다 훨씬 좋고, 지연 씨가 올 때까지 제가 잘 돌보고 있을게요. 간병인 박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죽을 먹었다는 말에 가슴 한쪽이 풀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병원 1인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에 초점이 잡혀 있었죠. 엄마.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왔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엄마의 이불 끝을 매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제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준비했던 이혼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냈습니다. 민수가 비상금을 거부한 것, 이명자 여사에게 뺨을 맞은 것,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준비한 것, 그리고 어제 칠순잔치에서 벌어진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죠. 엄마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가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이런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다 믿어. 내 인생이니까 네가 제일 잘 아는 거야.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평일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연 씨, 오늘 법원에서 특별 송달 우편물이 남편 회사로 나갔습니다. 이혼 소장하고 가압류 결정문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실 자리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민수의 회사 사무실에 우체국 집배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집배원이 민수의 부서를 찾아가 이름을 부르고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법원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민수가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서류를 구겨쥔 채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했죠. 그날 저녁 9시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떠 있었죠. 넥타이가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민수가 인터폰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전세금 다 넘길게. 우리 엄마하고도 연 끊을게.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민수가 인터폰에 이마를 대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러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한 번만 더 여기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 넣을 거야. 다음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저는 또박또박 말하고 인터폰 통신을 끊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죠.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열고 민수와 이명자 여사의 연락처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통신사 부가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서 두 번호 모두 수신 차단 설정을 완료했죠. 화면에 차단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고 간병인 박 선생님에게 엄마의 상태를 전달받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를 검토하고 빠진 자료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죠. 한 달이 지나자 엄마는 간병인의 부축 없이 혼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엄마의 발걸음이 제게는 무엇보다 든든했죠.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강지연 씨, 남편 측이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우리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완벽합니다. 재산 나누는데 지연 씨 기여도를 증명하는 건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피스텔 식탁에서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2달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갈색 봉투를 뜯어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죠. 조정 기일 당일 아침, 저는 연차를 내고 감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깃을 바로잡고 서류 가방을 어깨에 맸죠. 법원 정문 앞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죠? 변호사가 법원 계단 앞에서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 정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원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걸으며 조정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았죠. 잠시 뒤 복도 반대편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 깃이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옆에 중년 남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서류를 훑어보더니 합의 가능성을 물었지만 민수 측 변호사가 재산분할 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은 15분 만에 끝났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죠. 조정실을 나와 법원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조정을 거부한 건 예상한 대로입니다. 정식 재판에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다음 기일까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서류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피스텔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정실에서 민수의 눈 밑에 내려앉은 검은 그늘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변호사가 보내온 다음 기일 준비 목록을 펼쳤습니다. 빠진 서류가 없는지 형광펜으로 하나씩 체크했죠. 조정이 결렬된 뒤 한 달이 지나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에 이명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전세 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 당시 시댁에서 지원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분할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원고가 3년간 본인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내역입니다. 대출 상환 기록, 시댁 제사와 행사에 들어간 비용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묶음을 재판장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원고 측, 이 자료의 출처가 모두 확인 가능한 건가요?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제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서, 원본이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확인된 내용도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의 마지막 부분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 이명자 씨 명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며 이 돈은 이명자 씨의 주식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 변호사가 이체 내역이 정리된 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죠. 피고 박민수 씨. 재판장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 몰래 본인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건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어머니가 잠깐 맡아둔 것이고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민수가 간신히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잠깐 맡긴 돈이 주식 계좌에서 거래가 됩니까? 재판장이 서류 위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명자 여사가 선글라스를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법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이명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이명자 여사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손에 쥔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지연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이명자 여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변호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서류 가방 끈을 어깨에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손찌검한 거, 그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 소송 좀 없던 걸로 하자. 응? 내가 민수 잘 타이를 테니까. 이명자 여사가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이명자 여사의 손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남남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진짜 남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명자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이 정한 이자 한 푼까지 전부 받아낼 겁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돈 준비해 두세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명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대 측이 저렇게 나오는 건 본인들도 이 재판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변호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며 말했습니다. 네, 흔들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와 헤어지고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오늘 재판 내용을 수첩에 정리했습니다. 재판장이 민수에게 질책하던 장면, 이명자 여사가 고개를 숙이던 장면을 떠올리며 펜을 놀렸죠. 변호사가 말한 대로 흐름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재판 기일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측은 매번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제 변호사가 제출한 3년치 가계부와 금융거래 내역 앞에서 번번이 무너졌죠.
저는 매 기일마다 연차를 내고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이 끝나면 곧장 회사로 돌아가 밀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회사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자리를 지켰고 팀 프로젝트 보고서를 기한보다 이틀씩 앞당겨 제출했죠. 소송 때문에 업무에 구멍이 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재판 기일을 2주 앞둔 어느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연 씨, 남편 측이 마지막 기일 전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할금과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선고까지 갑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종 선고 기일, 저는 감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방청석 구석에 이명자 여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 박민수의 경제적 방임과 재산 은닉 그리고 피고 즉 가족의 폭행 및 폭언을 유책 사유로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고 강지연에게 부부 공동 재산의 70%를 분할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려쳤습니다. 나무 울림이 법정 안에 짧게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명자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정 밖으로 뛰어나갔죠.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연 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든 뒤 법정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법원 창문 사이로 오후 햇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재판 끝났어. 다 잘 됐어. 저는 법원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법원 정문을 나서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죠. 걸음을 멈추지 않고 법원 앞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민수로부터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가 입금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매주 진행 상황을 알려왔고 민수 측에서 금액을 나누어 보내올 때마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죠. 마지막 입금이 완료된 날 저는 퇴근 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요양병원 근처에 나온 소형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창으로 오후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란다가 남향이라 볕이 바닥 끝까지 닿았죠. 여기로 할게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하며 베란다 창틀에 손을 올렸습니다. 등기 이전을 마치고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받아든 날 종이 위에 찍힌 소유자 강지연이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누구의 이름 뒤에 붙은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제 이름이었죠. 이사날 아침 수진이 트럭보다 먼저 도착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볕 진짜 좋다. 엄마 모시기 딱이네. 수진이 빈 거실에 들어서며 창밖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로 골랐어.
저는 박스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들이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수진이 커튼 봉을 잡아주고 저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였죠. 해가 질 무렵 거실에 소파가 놓이고 식탁이 자리를 잡자 텅 비어 있던 공간이 비로소 집 같은 모양을 갖췄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간병인 박 선생님이 엄마의 짐을 챙겨주며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죠. 어머님 건강하셔야 해요. 지연 씨도 이제 좀 쉬세요. 간병인 박 선생님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제 팔을 잡고 병원 현관문을 나서는 엄마의 발걸음은 단단했죠.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멈췄습니다. 지연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가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 우리 집이야.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볕 좀 봐. 이렇게 따뜻한 데가 있었네. 엄마가 베란다 유리문에 손을 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보였고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죠. 엄마가 자리를 잡은 뒤로 베란다에는 하나둘 화분이 늘어났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사온 작은 화초부터 복지관에서 받아온 모종까지 베란다 난간을 따라 줄지어 섰죠. 엄마는 아침마다 분무기로 잎사귀에 물을 뿌리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로 화분을 옮겨 놓았습니다. 지연아, 이 화초 이름이 뭐더라? 복지관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까먹었네. 엄마가 분무기를 내려놓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내일 복지관 가서 다시 물어봐. 저는 식탁에서 출근 준비를 하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 다녔습니다. 건강체조 수업을 듣고 같은 반 할머니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종이접기 수업까지 들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날 접은 종이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한테 자랑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뜻밖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거든요. 강지연 씨,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 팀장 자리가 났는데 지연 씨를 추천하려고 해요. 부장님이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요? 팀장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등을 곧게 펴며 되물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연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업무를 빠짐없이 처리한 거 위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승진 발령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부장님이 서류 위에 볼펜으로 제 이름을 동그라미 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켜는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죠. 주말 저녁 저는 수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시장을 봐서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았죠.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엄마가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수진아, 어서 와. 많이 먹어. 엄마가 수진의 밥그릇에 불고기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요. 퇴원하시더니 솜씨가 더 좋아지셨다. 수진이 젓가락을 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아, 진짜 고마워. 그때 돈 빌려줘서, 그리고 그동안 옆에 있어줘서. 저는 수진의 앞에 된장찌개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하면 내가 밥을 못 먹잖아. 수진이 손등으로
코끝을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오는 사이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연아, 민수 소식 들었어? 수진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막아서 결국 전셋집을 뺐대. 짐 싸서 시댁 본가로 들어갔다더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태가 안 좋대. 위자료 물어준 게 아까웠는지 빚을 내서 주식에 넣었다가 크게 잃었다고 하더라. 노후에 쓸 돈을 거의 다 날렸대.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좁은 집에서 둘이 매일 돈 문제로 소리 지르고 싸운대.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더라. 수진이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명자 여사와 민수의 이야기가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가슴이 시원하거나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제 삶에서 잘라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죠. 엄마가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엄마가 과일 접시를 식탁 가운데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엄마. 사과 예쁘게 깎았네.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을 현관까지 배웅한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죠. 저는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팀장이야.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팀장? 아이고, 잘됐다. 엄마가 제 무릎을 탁 치며 얼굴 가득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가 거실에 잔잔하게 퍼졌죠.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엄마가 키운 화초들이 저녁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묶이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이 소파 위에서 비로소 온전히 느꼈습니다. 엄마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가 제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죠. 엄마, 내가 또 소파에서 잠들었네. 저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곤했나 보다. 가서 씻고 자.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1년 전 법원 복도에서 휴대폰 화면에 비치던 얼굴과는 달랐죠. 볼에 살이 조금 올랐고 눈 밑 그늘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6시 30분에 울렸습니다.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커튼을 열었죠. 베란다 너머로 아침 해가 아파트 단지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화초 잎사귀 끝에 이슬이 맺혀 빛을 받아 반짝였죠.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벌써 일어나 식탁 위에 밥과 된장국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났네. 내가 한다고 했잖아. 저는 식탁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야. 팀장이 아침을 거르면 되나? 엄마가 된장국 냄비 뚜껑을 열며 웃었습니다. 저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지? 저는 식탁 위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건강 체조하고 오후에 서예 수업이야.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 엄마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예까지? 엄마 요즘 너무 바쁘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헹구며 웃었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지. 병원에 누워만 있을 때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엄마가 행주를 개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감색 재킷이 걸려 있었죠. 칠순 잔치날 입었던 바로 그 재킷이었습니다.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꿰매 넣었던 자리에 실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재킷을 지나쳐 옆에 걸린 새 정장을 꺼냈습니다. 팀장 승진 발령을 받고 처음 산 연한 회색 재킷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 위에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죠. 깃을 바로잡고 소매 끝을 한번 당겼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니 엄마가 신발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엄마. 저는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힘내. 엄마가 현관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로 아침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 공동 현관문을 밀고 나왔죠. 아파트 단지 안보도블록 위로 아침 햇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단지 안 놀이터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까르르 웃었죠.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고 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아, 나 수진이. 오늘 점심 같이 먹자. 회사 앞 국밥집 어때?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12시에 보자.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횡단보도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또각또각 울렸죠. 3년 전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던 손으로 지금은 팀회의 자료를 넘기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전화를 돌리던 그 밤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죠. 횡단보도를 다 건너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죠. 버스 문이 열리고 저는 계단을 한 칸 올라 카드를 찍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가로수에 연두색 세잎이 빼곡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등을 좌석에 기대고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볕이 창문을 통해 무릎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뺨을 맞고 길바닥에 내쫓기면서도 끝내 친정 엄마를 지켜낸 강지연 씨,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남남이라고 내쳤던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고립되고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렸고,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은 직장에서 밀려나 결국 시봉가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매일 좁은 집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다니, 이게 바로 자업자득 아닐까요? 반면 강지연 씨는 팀장으로 승진하고 볕 잘 드는 새 아파트에서 건강을 되찾은 친정엄마와 함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다는 걸 강지연 씨가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연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